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국일보 1면입니다. 민주 3파전, 국힘 11파전 대선 경선 스타트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부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민주당은 3파전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3명이었었고 국민의힘은 11명입니다. 다만 이 11명 안에 한덕수 대행은 말은만 하지만 최종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3파전, 11파전, 대선 경선 얘기, 주자들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차곡차곡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네. 먼저 합의하면 유리, 동맹의 협상 재촉하는 미국입니다.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부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일, 호주 등 5개 나라를 콕 찍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먼저 합의하면 유리해요. 협상 빨리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개 나라 공통점은 다 동맹국들이다라는 거. 동맹에 빨리빨리 좀 협상하자고 재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먼저 하면 유리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야. 그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하다고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관세 협상 서두르는 미, 신중론 무게 두는 한입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신중론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 여기 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해온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켜본 한국, 일본 등 협상 당사국에선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먼저 하는 거 맞아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볼까요? 발표했던 관세도 갑자기 유예되는 상황에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지 않느냐. 먼저 양보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딱히 유리하게 합의한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한미 간 이 관세 협상 시작이 되죠.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재난 통상 대응 강화 추경 12조로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추경안의 규모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10조 정도로 이 추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제 발표 내용은 2조가 순증해서 12조였었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대략 재해재난 3조 원 플러스 알파, 통상 AI 경쟁력 강화 4조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민생 지원에 4조 원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합쳐서 12조 원대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기사는 지금 이 여러모로 좀 더 추가해서 2조 정도 더 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추경 더 필요한데 덜 늘렸다. 경향신문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같이 담아서 지금 제목을 또 뽑았습니다. 추경 사실상 12조보다 더 필요한데 10조에서 12조 늘렸다고 보기보다는 12조보다 훨씬 더 필요한데 덜 늘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늘려라 라는 얘기가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저희가 결이 다른 기사 2개를 같이 보여드립니다. 네,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뭔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이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이 경북 영양의 한 마을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완전히 휩쓸고 간 이 경북 영양의 한 마을인데 이렇게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집이었는지 창고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한켠 옆에서는 지금 가지런하게 지금 비닐을 씌우고 있는 이 농민들이 좀 보이시죠. 한켠에서는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제 비닐 씌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밭에 심을 건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희망을 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이 희망이 무럭무럭 좀 자랐으면 좋겠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심입니다. 오심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볼까요? 네. 바쁘다 바빠 주가 높아진 오세훈입니다. 지금 주가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쭉쭉 솟아오르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랑 지금 연쇄 회동을 하고 있다. 바쁜 이유 보자는 사람이 많아서 바쁜 거죠. 네, 요즘 보자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당장 어제 저녁에만 해도 누굴 만났느냐? 오세훈 시장, 지금 홍준표 이제는 후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후보를 만났습니다. 무려 만나서 이 공간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1시간 20분 동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봤더니 여기 좀 볼까요? 오세훈 시장 디딤돌 소득과 교육 디딤돌 요 서울런 관련해서 공약집이랑 USB를 건넸다. 그러면서 꼭 성공해달라라는 얘기를 전했다라는 게 이 만찬에 대해서 이 추후 브리핑을 한 김대식 홍준표 이 캠프의 비서실장, 홍준표 후보의 비서실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오 시장의 커다란 옥동자 같은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오 시장도 뭐 USB까지 좀 건넸고 USB 건네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옥동자 같은 공약이다. 꼭 실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최수영 위원님,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누굴 지지할까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지금 오 마케팅이 이제 불을 뿜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하자면은 이 당에서 이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오심이 중심이다. 오심이 중도의 마음이다. 이게 지금 이걸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만약 경선에 참여했다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네. 4강 구도에는 무난히 안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늘 보던 이제 구도가 이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정도 될 것이라 했는데 네. 여기서 가장 경쟁력 있게 꼽히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딱 빠짐으로써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 공간을 향해서 지금 사실은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돌진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4인 컷에 들어가는 이른바 1차 경선에 네.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나온다는 거죠. 순위가. 그러니까 이제 득표율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네. 누가 이제 1, 2, 3, 4가 했다는 거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차로 가는 여론조사 50과 그다음에 당시 50에서 일종의 말하자면 과반을 얻으면 바로 결선 없이 바로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제가 오심이라 했던 오세훈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뭐 공약에서도 알 수 있지만 뭐 그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이런 지금 말하자면 중도 소구를 높은 이제 그런 공약과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걸 가져가겠다. 오심을 가져가면 이미지도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오심 마케팅 경쟁이 벌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려대학교 이제 동문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런 네. 점들이 조금 우선순위에 만나자고 하는 우선순위에는 감안될 수 있겠으나 아마 오심을 향한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최수영 위원님 말씀은 글쎄 과연 오세훈 시장이 콕 집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할까? 지금 오세훈 마케팅 국면이라 그렇지 않을 거리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어제 만찬 후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네. 이 만찬하고 난 다음에 아까 뭐 살짝 뭐 고대 동문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 시장과 홍 전 시장 사석에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만찬하면서 나온 얘기가 처음으로 형님을 좀 뵙고 싶었다라는 말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따로 뭐 마음을 뭐 홍 시장한테 주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쪽의 이 오세훈 시장 쪽의 얘기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이 각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오 시장의 의지다. 특정 후보 지지 안 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옥동자 같은 USB를 줬는데 약자와의 동행 공약 들어간 거 다 이거 줬는데 근데 지지하지 않는다고 진짜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USB 다른 후보한테도 줄 수 있어요. USB가 여러 개다. 저는 그렇게 네. 특정 후보 지지할 생각 없다. 저게 맞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이번에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권자 뭐 일반 여론이든 아니면 저 당원이든 네. 중에 과연 오세훈의 표가 얼마나 될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중도 정도의 성향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좀 엄밀히 따져보면 최근 2달 동안 예를 들어서 최근 2달이 넘는군요. 계엄 사태 때 계엄령에는 반대. 그러나 탄핵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약간 어정쩡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힘 내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유권자층 그들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저는 좀 부끄러움 때문에 또는 보수의 전체 미래를 위해서 이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 이런 거 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만둔 거 그래 난 역시 박수를 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저는 오세훈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한들 네. 그걸 따라가는 민심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후보는 정말 좋게 해석을 하자면 불출마 이 선언이 그래도 염치가 좀 있는 정치인이구나 이거고요. 정말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 뭐지?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정말 검찰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뭐가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마치 여러 후보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어, 이 사람을 밀어줄게 이런 행보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정말로 본인이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이번에 출마를 안 한 거라면 정말 서울시장에 전념하는 게 그리고 이 대선판에는 아예 기웃거리지 않는 게 본인한테 더 좋고 오세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뜻도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이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긴 했지만 설혹 오시면 어디로 향한다고 한들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그 표가 그냥 그대로 지지한다는 다른 후보로 또 따라가겠느냐. 나는 별로 그렇게 안 보는데 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 대선 경선판에 좀 눈독 들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 시장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내가 눈독 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날 보자고 얘기를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어제 저녁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라는 이 홍준표 후보를 만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8시 12분을 넘어간 지금 이 시각 지금도 오 시장은 누굴 만나고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문수 전 장관이랑 지금 현재 아침 식사 중이다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입니다. 사실 이 일정 말고도 다른 서울시장으로서의 일정이 있을 텐데 오전 7시 30분부터 대략 한 40분이 좀 넘은 상황인 거겠죠. 김문수 전 장관이랑 아침 식사 중이다. 그리고 그 뒤에 몇 시간 지나면 오전 11시 20분에 나경원 후보랑 또 면담이 잡혀 있고요. 40분 뒤에 안철수 의원이랑 또 점심 식사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의원님 아까 오 시장이 딱히 누구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을 텐데 하셨는데 아까 USB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후보들도 다 USB 받아갖고 오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USB는 아니더라도 다 각자의 다른 또 오 시장의 이런 뜻을 확인했다. 오 시장과 이런 아주 의미 깊은 대화를 네. 나눴다. 이런 건 성과라고 생각한다. 등등의 얘기들이 오늘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은 치열한 또 언론 플레이의 장이 아마 펼쳐질 겁니다. 각자가 서로 내가 소득이 더 많았고 내가 더 마음을 가져왔다 얘기할 텐데 그거는 이제 그 100% 이제 여론조사를 돌릴 때 판단하시는 이제 저는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오 시장이 나름 제가 보기엔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배려하는 좀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대로 네. 두 분이 좀 이렇게 형님 동생 한다는 얘기는 저도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좀 네. 가깝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약간 좀 애증의 관계가 좀 있는 게 이제 오 시장하고 이제 홍 후보의 관계인데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크게 그러니까 면식이 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침 제일 일찍 만나주는 것은 아마 또 거기에 대한 연장자와 또 선배에 대한 어떤 도리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또 여러 가지 정치를 같이 하면서 했던 그런 어떤 또 동지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부터 단일화에 또 서울시장 단일화에 또 주역 아니겠습니까? 공동 시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던 적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일정 기획도 좀 밸런스 있게 한 게 아니냐. 이거 사실은 오 시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과 예비 후보들과 만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정 기획이고 네. PI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누구는 저녁에 만나고 누구는 아침에 만나고 누구는 네. 타임하고 누구는 오찬을 하고 이건 해석의 영역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를 추론하기에는 더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저런 측면에서 오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노코멘트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심을 둘러싼 이 구애하는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 오의 마음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중심 마케팅을 굉장히 할 겁니다. 근데 결국 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 후보라면은 진짜 본질의 가치를 지금 꺼내놔야지 이거는 조금 아직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격가지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이제 11명 후보가 스타트하는 첫날 굉장히 모든 후보가 다 지금 오세훈 시장을 만나는 일정으로 좀 빼곡하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처럼 윤경호 의원님 사실 이 일정이 아까 뭐 오시면 어디로 향한다 한들 지지자가 가겠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식사 자리가 있고요. 면담 자리가 있고요. 하지만 먼저 보는 면담이 있고 후회하는 식사가 있고 조찬이 있고 술도 곁들일 수 있는 만찬이 있습니다. 이 경중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라는 거죠. 먼저 연락 온 순서 아닐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네. 이제 이게 제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회피 전략이죠. 그러나 경중을 따지겠죠. 그다음에 아주 또 음모론적으로 보면 당신 나한테 뭐 해줄래? 지금 이번에 후보 경선을 포기한 오세훈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현안은 뭘까? 내년 지방선거에 나의 경쟁자를 서울시장에 다시 재도전하는데 나의 경쟁자를 떨쳐내는 거.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내놓고 아니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오세훈도 당권을 생각하나? 예를 들면 그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현직 서울시장이 나 이거 이제 그만하고 난 당권? 이건 너무 가벼운 처신이죠. 그런 점에서 오세훈의 이 실리 계산 이게 이제 얼마나 여러 가지가 있을까 궁금해요. 궁금한데 저는 서울시장인데 네. 그래도 현직인데 아무리 1년여밖에 안 남았지만 서울시정을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조찬, 오찬, 티타임, 만찬 시간만 나면 다 지금 당에 발을 디뎌 놓고 본인은 후보 경선 나서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더 바쁜 거 이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거 아닐까. 정말 본인이 대의 명분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아까 염치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이번에 후보 경선에 저는 나서지 않겠습니다 했다면 이런 거 오늘까지만 하고요. 이제 더 이상은 접는 게 오히려 오세훈의 몸값을 높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 발언에 이어서 계속 좀 굉장히 세게 비판을 좀 하셨어요. 오늘까지만 만나라. 만나도 오늘까지만 만나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쭉 이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 시장 저녁은 그럼 오늘 저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한동훈 전 대표와 먹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사실 여기 보면 최수영 의원님 네. 조찬이랑 오찬은 있는데 사실 만찬 오늘 만찬 일정은 딱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후보 이 나름 빅4 안에 드는 뭐 한동훈 후보랑 같이 먹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네. 쉽게 오 시장을 만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한동훈 전 후보와 지금 오 시장은 지지층이 상당히 좀 겹칩니다. 아하. 일종에 보면은 처음서부터 이제 네. 물론 이제 오 시장 입장이 미묘하게 선회했지만 탄핵에는 찬성이었고 계엄엔 분명한 반대였고. 근데 한동훈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 그 오 시장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렇게 공개 이제 구애 경쟁에 내가 이 레이스에 뛰어드는 게 나의 이미지에 이게 도움이 될까 판단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전략 참모라도 그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당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당의 일태가 압도적 강자가 없기 때문에 후보 난립이 된 거고 지금 네. 이렇게 말하자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서로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별성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굉장히 보면은 안 의원만 제외하고 나면 또 탄핵에는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그쵸. 말하자면 지금 주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다른 후보들처럼 계속 나도 오심에 매달릴 거야. 나도 오세훈에게 구애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한동훈의 그런 퍼스널리티, 한동훈의 상징 자본에 맞겠는가 이 고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오 시장을 만나는 거는 지금 그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남들처럼 똑같이 일종의 나도 대중화 작업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 시장 입장에서도 또 먼저 한동훈 후보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먼저 만날 일도 없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는 지금 시기를 저울질하거나 아니면 차별성에 대한 어떤 부각 차원에서도 굳이
만남에 대해서 그렇게 손 내밀 가능성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최수영 위원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 전략 참모진이라고 해도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만날 때 나도 좀 같이 만나자라고 손을 내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동훈 이 후보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뭐 안 만날 수 있다, 뭐 나중에 만나지 않겠냐 만나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지금 너도 나도 만납시다, 차라도 마시고 아침 식사라도 좀 같이 합시다라고 매달리는 이유가 있죠. 오세훈 시장 나름 이 여론조사에서 빅4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죠. 같이 볼까요?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했었던 가장 최근 이 여론조사입니다. 당시 이재명 그리고 이 여권 1위가 김문수 그리고 사실상 한덕수 대행은 뭐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선 사실상 제외가 되는 거고요. 김문수, 2등이 한동훈, 3등 홍준표,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 여기도 지금 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여기 그 다음이 오세훈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2.6%.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2.6%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윤경호 위원님. 예. 2.6이 과연 의미 있는 숫자일까? 의미 있는 숫자라면 오세훈을 향한 구애 정말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제가 항상 여론조사 때마다 저거 응하는 분들, 그다음에 보는 분들도 한번 냉정히 따져보세요. 적합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인지도라는 개념이 있고 선호도라는 개념이 따로 있잖아요. 네. 적합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요하는 물음이에요. 자,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를 끌고 갈 적임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적합도니까. 인지도나 선호도는 약간의 본인의 입맛이 그냥 가미되는 거고. 그런데 저게 아주 짧은 순간에 눈앞에 보였다고 해서 그 적합도에 응답을 하는 적합한 예를 들어서 되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네. 대선 후보 대권 주자로서 전혀 대접을 못 받다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할 때 침착하게 과정, 그다음에 절차, 그리고 국민에게 마친 다음에 자 이제 국회를 믿고 저녁 식사 약속 다시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올랐던 거 기억하세요? 한덕수라는 지금 권한대행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는 항상 대권 주자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불과 2%대의 적합도에 저렇게 머물러 있다. 네. 저건 저들의 한계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요. 오세훈 후보가 접었지만 저 오세훈 후보에게 부여되어 있는 2.6%라는 숫자는 저는 한순간에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숫자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뼈아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최수영 위원님. 네. 지금 말씀은 지금 뭐 대선 주자다, 내로라 하는 대선 주자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주자라고 하지만 2.몇 %밖에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뭐 다른 사람들, 뭐 우원식 아까 의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가 더 세게 나오고 더 많이 거론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글쎄 근데 뭐 사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딱 그 말하자면은 서울시장이라는 자리에 묶여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탠스를 탄핵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바꾼 거 그다음에 어쨌든 명태균 리스트에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언론에 거론된 점들이 아마 본인의 확장력에는 조금 이제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그 말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오 시장이 2.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 시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들 일종의 이제 중도 확장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일종의 좀 개혁 보수 성향의 이미지.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적합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적합도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면 호감도를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호감도가 있어야 그게 나중에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호감도로 하면 나중에 지지율로 확산할 수 있는 우리가 선행 지표로 많이 보는데 오 시장 같은 경우에 호감도 측면에서는 약간 비호감 지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로 오심 경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죠. 실제로 지금 앞으로 그 후보들이 지금 뭐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오세훈과의 동맹 혹은 뭐 오세훈의 지지 기반을 낼 때 오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세울 수는 있는 가치에 오 시장이 오므로써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지 무조건 뭐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는 게 그건 수학의 공식이지만 정치에선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일종의 오심 마케팅을 일정 기획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후보 얘기를 한 이유가 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오 시장과 거의 이미지도 겹치고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네. 시너지가 안 나요. 굳이 그런데 이미지를 손실시키면서 먼저 나도 만나주세요라고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상대 것을 가져왔을 때 나의 이미지, 나의 선거 캠페인에 어떻게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고 녹아들 수 있는 캠페인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거 중요한 거지. 만났다고 해서 그게 다 표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 뭐 그거는 수학이죠. 정치가 아니고. 네.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냐 없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내가 가진 강점과 저쪽이 가진 강점이 맞붙어서 이미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게 발생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 시장 당분간 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또 같이 설명 좀 주셨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애가 타고 있는 시기겠죠. 네. 오심 뭐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바쁜 일정을 치를 오세훈 시장 각 후보들마다 다 USB를 줄지 안 줄지도 좀 관전 포인트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아리송한입니다. 네, 아리송한 같이 볼까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발언한 겁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내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결과 한덕수 대행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최수영 위원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름 정보 라인이 네.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 네. 지난번에도 한덕수 대행, 헌재에서 다 끝났다는데 왜 발표 안 해요? 내가 듣기로는 다 끝났다는데 그 네. 얘기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후보 등록 마감하기 전에 등록 안 한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대국민적 관심사. 특히나 네. 이제 뭐 보수 진영과 이렇게 이 중도에서는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한 사안이니까. 근데 이걸 총리실이 확인 안 해주잖아요. 절대 확인 안 해주죠. 네. 확인할 수도 없고. 네. 그 확인 자체가 출마 여부를 가늠하는 선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또 안 하려니 이 군불대기가 너무 심해서 연기가 자욱해요. 이걸 누군가는 정리해줘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총대를 맨 거죠. 아하. 내가 간접적인 취재를 좀 해보니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왜 권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 원내대표가 그걸 아니까 애둘러서 나도 여러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이제 조건절을 많이 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 대행에 대한 경선 참여 여부를 권 대행이 확인해 준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대행이 역시 권력의 주체는 자신이잖아요. 내가 비전을 갖고 특히나 대선은 전망형 투표, 비전형 투표인데 네.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게 사실 그게 국민 기대와 사실 그게 또 우리 선거 정의에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심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대행의 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대선은 국가 미래 지도자를 5년간 맡길 사람은 뽑는 선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대행이 이렇게 50여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좌고우면하는 모습 서로에게 도움 안 됩니다. 깔끔하게 지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관세 전쟁 같은 대응이 그래도 어쨌든 조기 정리하고 나와서 어떤 형태 우회로를 택하든 뭐 직진을 택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기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대행 좀 조기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회적으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름 참전 아닌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 사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대행 경선 불출마. 그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 주는 겁니까? 라는 사설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정말 국민이 정말 원하는 질문을 동아일보가 대신 해준 거 아니에요? 아니 심판하라고 완장을 채워줬더니 아니야 나 선수로 뛸래. 이거는 정말 아주 저급한 비유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한덕수라는 분이 저렇게 뜻이 있다. 나 다음 대선에 뜻이 있다. 나 대통령 한번 돼볼래라고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는 완장을 차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평가를 받아봐야죠. 그럼 빨리 권한대행 그만둬야죠. 권한대행이라는 중립적이어야 될 관리자로서의 완장을 이용해서 본인의 몸값을 지금 올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나라를 위한 정말 불행이에요. 제가 조금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하자면 저걸 왜 국민의힘이 대신 확인해 주나? 저 얘기는요. 네. 용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해서 나가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야. 만약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갑자기 지금 대선판에 뛰어드느냐 마느냐 이거 뭐야? 용산의 뜻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야? 이런 얘기들도 또 나돌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입니까? 국민의힘이 이 전 집권당이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정말 국민 모두가 다 진저리를 치는 권한을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행사를 해서 파면당하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그 대통령을 뽑아낸 배출해낸 정당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한덕수라는 권한대행을 내세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접었다. 그래서 대신 확인해줬다. 저 질문 자체가 얼마나 정말 불합리한 상황인가를 대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께서 내가 뭐 살짝 좀 비아냥을 좀 대자면 내가 용산에 확인해 봤더니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대행이 대선 경선에 불출마한다는 요 얘기를 확인해 준 걸 두고 최수영 의원님 일각에선 아니 이걸 국힘에서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그럼 국힘의 대선 큰 그림 안에 어쨌거나 한대행이 들어가 있다는 방증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이제 이른바 빅텐트론과 연결돼 있는 거죠. 네. 빅텐트론은 어쨌든 반 이재명 구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현실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구도가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이번 대선은 어찌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 형식으로 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 국면이라면은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무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에다가 행정 권력까지 다 가지고 상권 분리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제왕적 패권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헌정이래. 이런 두려움과 그런 약간 우려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범여권의 빅텐트는 저는 충분히 상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도 나오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당내 경선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왜 충분하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때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오느냐.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렸는데 100m 달리기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은 세계 기록 보유자가 장외에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겨뤄서 해야 진정한 네가 세계 챔피언이야라고 한다면 그건 올림픽을 보는 사람이나 그 금메달리스트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아주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관리할 주체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한대행이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 제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번 대선은 결국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이 구도가 짜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한대행도 아니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큰 어떤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간 올림픽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에요. 뭐 이땡땡, 홍땡땡, 김땡땡, 땡땡땡땡 11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1명 쭉 네. 뭐 다 이렇게 올라가서 뭐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경선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덕수 대행과 나중에
같이 붙는 건가 점점점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입장에선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서 한 명이 선출이 됐는데 부전승으로 올라간 한덕수 대행이랑 우리가 왜 붙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체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전승이든 뭐든 나 그럼 최종 참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가타부타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빨리 입장을 좀 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볼까요? 아리송한 한심입니다. 국힘 후보 등록 않고 광주 방문. 네. 어제가 국민의힘 이 경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어제 간 곳이 광주였다라는 거죠. 광주 간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밝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미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네, 한덕수 대행 광주에 지금 기아 오토랜드에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으로 차량 쪽이 이 자동차 분야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장을 좀 보러 갔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광주에 가면서 또 그 인근에 있는 이 식당에 손편지를 또 보냈다고 그래요. 볼까요? 네. 지금 이 광주에 1,000원 하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1,000원만 받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참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식당인데 여기에 본인의 사비와 함께 직접 이 사비랑 이 식재료를 주고 편지도 손글씨로 지금 보시면 김윤경 사장님께 1,000원 백반 식당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드림이라고 직접 본인이 써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 이 얘기를 두고 한덕수 대행 지금 관세 전쟁 중이고 이게 중요한 사안인 건 맞긴 맞는데 윤경호 의원님 굳이 광주에 갔어야 됐나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게 있어요. 기아차 뭐 공장이 있으니까 네. 라고 설명해요. 왜 기아차?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게 지금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 반도체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는 뭐 용인 내지는 뭐 어디 이런데 이천 반도체 공장 가나? 좋아요. 왜 광주일까? 이건 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영어로 얘기해서 오버했다고 봅니다. 이걸 일종의 뭐 민심 챙기기, 선거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미국과의 관세 전쟁, 미국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기아차를 간 거라면 네. 이 시간에요. 차라리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그리고 외교팀 불러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어저께도 나온 뉴스가 국제뉴스를 보십시오. 동맹국 중에 어디를 딱 집어가지고 먼저 우리와 협상을 하면 뭔가 카드를 주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원스톱 쇼핑이라는 아주 애매한 표현 했잖아요. 우리는 원스톱 쇼핑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미 주둔군, 주한미군의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네. 이거 뭐 10억 달러를 근 100억 달러까지 지금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안보다 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권한대행이나 또는 차기 선출될 대통령이나 이전에 물러난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나 다 같이 처리해야 될 가장 현안 중의 현안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될 일은 미국과의 협상팀에게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꼼꼼히 챙기는 게 지금 할 일이지 저렇게 가서 저건 정말 아까도 표현했습니다만 오바 중에 오바인 거고 전혀 박수를 받지 못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오바 중에 오바다. 오바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어요. 중앙일보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사실 윤경호 의원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건 사실 이런 흐름이 좀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광주를 찾은 전주 출신의 한덕수, 정치권에선 이 미묘한 시기에 호남 출신 한덕수 대행이 굳이
호남을 왜 찾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건 조금 과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를 찾으면 그 오해받으면은 대구 출신이면 뭐 경북도지사 경북도를 방문하면 또 그것도 오해받는 것 그렇게 치환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다만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일정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한 네 그러니까 번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2, 3주 이상 끌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정의 모든 것들이 안개로 비춰지고 혹시 아니라는 그런 의혹을 비춰지는데 이게 이른바 신비주의 전략 몸값 올리기에는 조금 도움되지만 짧은 이 활주로를 이륙해야 되는 지금 이런 대선 국면에서는 빨리 결정하시는 게 본인의 대권 의지로서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과도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한 오해받지 않으려면 빨리 가타부타 선을 긋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대행이 지금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죠. 일단 경선은 불참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설득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좋은데 예. 네.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뭐 100%까지 가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는 65대 35 정도, 아.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권 사범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냐라고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예. 이게 필요하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는 좀 위험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1대1로 만났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 정확하게 예. 54명, 54명이나 54, 되는 의원들이 아.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8명의 상당한 수가 그 우리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예, 확보하고 예, 예. 있다. 네, 지금 박수영 의원의 얘기를 지금 직접 들어봤는데 최수영 의원님 지금 얘기가 국민의힘이 108명인데 내가 1대1로 만나보니까 54명 딱 절반은 한덕수 대행 나와라 찬성하는 입장이더라. 나는 한 65%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라고 지금 얘기해요. 굉장히 수치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까요? 저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어제 일정 기획을 놓고 보면은 네.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꽃가마 태우도 추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럼 이 경선의 흥행은 점점 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빅텐트를 얘기했지만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혹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상권 분립도 무력화시키는 연성 독재를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면 거기에 맞서는 국민 통합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거기에 대한 비전과 담대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선결점이죠. 그게 무리지어서 가서 꽃가마 태운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런 메시지와 어떤 자기의 결단 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보여주는 거는 지금 흥행을 오히려 마이너로 격화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의원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짧게. 제가 딱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네.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추대에 동의했다. 한덕수 대행은 꽃가마 타듯이 나는 그러면 나갈까 말까를 이번 대선이 왜 치러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헌법에 위반되는 조치를 취해서 지금 갑자기 파면당했기 때문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화두가 내란 또는 계엄령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걸 먼저 묻는 게 맞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한덕수 대행도 내가 출마를 할까 말까가 아니라 네. 나는 내란에 대해서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희가 벌써 며칠째 한덕수 대행의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보면 하품이면 하품, 한숨이면 한숨까지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수영 의원님 한 7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빨리 결단을 내려라. 한대행이 저희 프로를 보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봅니다. 사강 전략,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안철수, 나경원의 동시다발 한동훈 때리기 4강 전략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 사이에 뭐 투닥투닥 왔다 갔다 뭔가 상당히 날선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요 캡처본을 좀 같이 올리면서 네. 나경원 후보가 다른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요 캡처를 올리면서 요 위에 이 캡처를 올렸어요. 뭐냐. 2012년 대선 후보 이 토론회 때 당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통진당 이정희 후보의 모습을 같이 올렸다. 그래서 기득권 연명 말고 우리 국민 승리합시다. 통진당 닮지 말아야죠.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경원 후보도 받아쳤죠. 나경원 후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한 국민 승리 이거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세력이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라고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살짝 좀 험악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김종혁 위원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어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그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사실 한동훈 후보가 이 다른 후보들한테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세게 반발을 했다. 유독 이번에 세게 비판하면서 반발한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글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나경원 후보가 너무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했다. 네, 예를 들면 같은 후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후보로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은 당에 있는 후보를 내가 그 사람은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논리적 합리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과거에 이정희 씨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후보한테 당신 떨어뜨리려고 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본질상 뭐가 다릅니까? 더구나 나경원 대표 지금 후보의 캠프는 거의 친윤계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아주 극히 핵심 친윤이라는 분들이 다 그 캠프를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큼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거기다가 대신 투사하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뭐 논리적으로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 금도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냥 비판인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그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 승리가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바라는 상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우리 당의 후보가 국민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왜 통진당 어떻게 보면 그 해산된 정당이잖아요. 네. 종북 내지는 반국가 세력으로 해산된 정당이 바라는 그런 상황과 뭐가 관계가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분의 주장대로 하자면 한동훈이 주장하는 것은 그 통진당이 주장하는 거와 비슷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유독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면서 비판한 이유는 나경원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도 좀 더 과하게 좀 선을 넘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안 받아칠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짝 이 주고받는 말 사이에 이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던 두 사람 어제 만났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이거죠.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가는 한동훈 후보와 그 뒤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러 온 이 나경원 후보가 사실상 마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초 동안 이 짧은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4초 악수 이게 사실 참 묘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거 약간 좀 객관적으로 한동훈, 나경원 어디에 더 속하는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진이 별로 어색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의원 손잡고 갈 때는 네. 좀 이상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같이.
근데 오히려 둘이 모습을 보니까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 키우려고 좀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한동훈 전 대표밖에 안 남았잖아요. 오세훈 후보도 그만두고 또 나머지 유승민 후보도 그만두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밋밋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공격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이야.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야.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그나마 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1위 후보 만들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님.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나경원 후보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길거리에서 뭐 열심히 연설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두자마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원래대로 하자면 나경원 대표는 대선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대선 불가 운동을 벌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다음 그 벌이는 무도한 선거다. 그러니 우리는 선거를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합리성은 있을 거예요. 왜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선 탄핵이 되자마자 본인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나경원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으면서 지금 와서 대선 나오는 것도 무슨 얘기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다르게 강력하게 네.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강도로 주장을 하셨다면 그 대선 반대 운동을 펼치시는 게 그게 정상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죠.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 돕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약간 그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를 때리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만 있는 건 아니죠. 누가 또 있냐?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한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쉬운 상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목조목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고 검사 출신이고 총선 참패의 상징이고 정치적 자질 없고 뭐 본선 경쟁력도 부족하고 등등등 점점점이 더 있죠. 굉장히 긴 장문의 글을 올렸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좀 짚어보죠. 이승훈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장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은 맞긴 맞습니까? 선물이죠. 한동훈 대표가 나와도.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더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해야 될 말을 본인이 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불리하죠. 본인 스스로도 책에서 검사를 뺐잖아요. 네. 그만큼 국민에 대한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 자질 부분도 검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정치라든가 경제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래도 하나 평가해 주자면 계엄을 반대했다. 그래도 지금 후보 중에서는 가장 정상적인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한동훈 후보 선물인데 안철수 후보는 또 더 큰 선물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글에 사실 요지는 이재명 후보한테 대한 게 아닌 거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조목조목 왜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실 아까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한동훈 후보가 좀 뼈아플 수 있겠다. 검사 출신 한동훈이라는 점. 앞선 윤석열 전 대통령 후에 다시 검사 출신이다. 뭐 이런 부분들. 이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맞서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하신 분이잖아요. 검사 사칭한 사람과 검사가 맞서 싸우는데 뭐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검사까지 사칭했겠냐 그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와 맞서 싸웠을 때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젊은 후보, 유일한 후보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보다 이건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 능력 면에서 능력 있는 후보,
그리고 흠결 없는 후보, 어떤 법적 한계라든가 문제점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후보 중에서 뭐 죄송한 나이 갖고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70대 후보들과 이재명 후보가 맞서 붙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 출신이라는 게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렇게 약점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짧게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도 좀 들어볼게요. 뭐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왔죠. 위증교사도 무죄가 나왔죠.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만한 법리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김종혁 선배님도 잘 알겠지만 검사 사칭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하셨고 또 분당 파크뷰 비리와 관련해서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그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는 검사가 정권을 잡는 것은 굉장히 불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전직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이 검사 출신이 글쎄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뿔리지 않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무죄 났는데 약간 이렇게 또 받아치셨어요.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6월 3일까지도 사실 계속 될 수 있는 사안인 부분인 거겠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경선 내부가 지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 다 지금 뭐 한동훈 후보도 받아치고요. 지금 오며 가며 하는 말들이 다 지금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거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4등 싸움이 더 치열한 국힘 경선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4등 싸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 경선 일정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4월 16일 이 1차 경선 진출자 발표, 요건 이제 서류 심사예요. 서류 심사만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이 최종 후보 사인을 압축을, 이 국민 여론,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후보 4명을 압축을 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4명, 네, 요게 바로 처음에 뽑히는 4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4명을 토대로 4명에 대해서 다시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해서 다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때 과반이 있으면 바로 그냥 후보가 되는 거고요.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요지는 이거예요. 후보 사인 압축을 하는데 지금 4명 안에 드느냐 마느냐부터가 상당히 좀 치열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기서 볼 부분이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인에 들기 위해서 그럼 왜 한동훈 후보를 때리냐. 1번 한동훈 후보가 만만해서 2번 한동훈 후보가 위협적이어서 뭐라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위협적인 건 뭐 분명한 거죠. 위협적이어서 그런 거다. 예, 아니 그 당연히 그렇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특히 친윤 쪽에서는 뭐 표현 너무 과할까봐 안 하겠습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네. 그 한동훈 후보가 이래도 저래도 그래서 한독수론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뭐 룰을 결선 투표제를 갑자기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든 잘못하면 한동훈이 1등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단계로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독수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구심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과거에 대표 경선할 때와 비슷하게 말이죠. 한 사람을 놓고 여러 명이 나서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뭐 다른 뭐 세력이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결국 그 원인은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한동훈 후보가 위협적이니까 지금 자꾸 한동훈만 때리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한 표현이 나올까 봐 좀 자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아침에 매일경제 MBN은 항상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을 합니다. 네. 보복은 없답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인생사에 보복한 적 없다. 단 계엄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지금 뭐 유시민 의원, 뭐 김용호 교수랑 같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 거죠. 그게 처음에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왜 이재명 대표를 뭐 싫어하나, 뭐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너무 심하게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복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살면서 보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죄송하지만 거짓말에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아니 나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반명 학살, 공천 학살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박용진 같은 분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줄줄이 다 학살했어요. 저는 기자하면서 그렇게까지 잔인한 공천 학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공천 학살 하셨고 그다음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불체포 특권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때 그 통과시킨 사람들이 검찰과 결탁해서 자기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보복이 아닙니까? 감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형수에 대한 욕설과 형님 그 정신병원 설 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행동을 한 게 있고 최근까지도 작년 아니었습니까? 공천 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인생사에 보복한 적이 없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네. 지금 이승훈 변호사님, 공천 학살이라고 얘기됐었던 지난 총선 공천만 봐도 이거 보복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국민이 당연히 심판을 했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학살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천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폭망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무법인처럼 활동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정치 보복은 없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보복하다가 그냥 게임 3년 만에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같으면 정치 보복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어요. 표용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 경제 압축 성장에 집중하셔서 미래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죠. 이재명 후보가 인생사에 보복한 적 없다. 하지만 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붙인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엄 책임은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죠. 그리고 관련한 사람들 뭐 지금 구속이 된 상태도 있고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단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그것과 별개의 책임을 추가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국무위원. 그래서 한덕수 지금 대행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고 관여하고 말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대통령이 지금 나온다, 뭐 마은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2명이나 임명한다라고 하는 어떤 위헌 위법적인 행위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와 수사가 필요하고 내란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예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라 민주당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꼭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특검의 영역인 거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 민주당이 그 지난 대선에서 그 총선에서 승리한 것은 네. 공천 학살을 했을 때는 20% 포인트가량 졌었어요, 국민의힘에. 근데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대파, 그다음에 무슨 호주 대사 이러면서 저희가 폭망을 한 거죠. 그 공천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되시고 나면은 네. 아마 과거에 적폐청산위원회로 해서 줄줄이 그 구속시키고 목숨 끊고 했던 일들 그거보다 훨씬 심한 피바람이 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공천학살 했던 거며 그 주변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거며 이런 걸 보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일이 있을까봐 보복이랑 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래서 막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요즘 약간 이미지 변신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께서 볼까요? 네. 방탄복 벗고 니트 이미지 바꾸는 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즘 스타일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느냐? 처음에 이 광화문에서 이 탄핵 선고가 나기 전이죠.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전에는 방탄복 입고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광화문에 나왔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지난 24일이었었나요? 지난달.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 흰 셔츠에 회색 니트 입고요. 이 밝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거 퓨리오사 AI, 이 퓨리오사 갔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봤습니다만 유튜브 출연도 이렇게 노타이로 이렇게 출연을 했었더라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눈썹 색깔도 좀 이 갈색으로 바뀌었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이승우 변호사님 짧게 이재명 대표는 요즘 부드러운 남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술도 잘 넘어가던데 이재명 대표도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성이라든가 악마화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뭐 정권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포용, 통합의 관점을 두는 정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포용 통합이라는 이 메시지를 10분 부각하기 위해서 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